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책 읽고 공부하는 영역에도 유행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요 몇 년 사이에 보면 심리학적 저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많이 읽히고 있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말이죠. 그 중에서도 도시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자. 도시 심리학. 이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 속에서 느끼는 온갖 마음의 번민이며 고충들이 있을 겁니다. 도시인의 마음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본다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아마 자기 자신부터 일단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움찔해지는 면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인의 일상을 통해서 도시인의 마음 들여다보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공부하시는 분한테 이런 표현은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인기 스타에 가까운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의대에 계시는 하지연 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실제로 뵙긴 처음인데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거든요. 예. 특히 아주 솔직히 말해서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합니다. 보여주시는 그 부드러운 이미지 안에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이 칼날 같은 날카로움들, 이게 아마 겸비돼서 사람들에게 아주 미묘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책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에게 이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에 관심사는 어떤 겁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일상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일상 결국은 중요한 거는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 명제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는 하나하나의 일상들 속에 사실은 우리 삶의 본질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해리포터를 보면 예. 결국은 이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문이 이상한 괴상한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런던 시내에 있는 무슨 플랫폼 중간을 딱 밀고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맨날 이 먹을들은 그냥 넘어갈 뿐이고요. 마치 우리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무슨 카우치에 누워서 몇 년을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는 간판들, 간판의 변화들, 부딪히는 사람들의 생각들, 옷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안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 또 저 자신이 도시인이기 때문에 도시의 삶 속에서 레이더망을 돌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 그렇죠. 일상이라는 게 우리에겐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되고 망설여야 되고, 세상의 모든 그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은 자기를 토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그러십니까? 제가 정신과를 전공하려고 이제 과장님을 찾아갈 때가 하려고 할 때가 20년 다 돼가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내 마음을 다 알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내 치부가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면접을 할 때도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갖는 두려움이란 건 누구에게나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내 거리를 대고 나를 안 보여주려고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글 자체를.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 글 보는 걸 참 글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데 결국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글이라는 건 참 공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저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게 한편으로는 저한테 치료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새는 도시인 아닌 사람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쵸? 농촌에 가서 저녁에 정말 전형적인 농촌의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이율배반, 그 이상한 그 괴리감 때문에 참 놀라게 되는데, 그걸 일상적으로 매일 보시는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도 잠깐이면 차 타고 또 가까운 도시로 갈 수 있고 말이죠. 자, 도시와 또 도시 아닌 곳의 구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분 자체가 참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도에 몸을 싣고 그 속도를 막 즐기는 사람들과 그 속도의 방향을 잃고 어지러지를 하면서 하는 사람과 아예 그것을 탈 엄두를 못 내면서 그냥 가만히 서서 그 속도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부분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있어서도 전화를 고집하는 분부터 문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도 트위터나 트위터. 뭐 블로그보다도 트위터 자체를 이제 결합되면서 정말 실시간으로 짧은 140문자짜리 짧은 거 단문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 속도감이라는 거는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학보라는 걸 통해서 참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 같은데, 대략 우리가 기다릴 때 일주일 단위로 참 소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로 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거는 그렇게 기본이죠. 기본이니까 항상 책 한 권을 이렇게 들고 가고 뭐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뭐 벤치 같은 데 앉아 있는 게 별로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메일 보내면은 아마도 대략 많은 분들이 반나절,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이 안 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을 때 안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뭔가가, 특히 문자는 3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의 삶의 속도라는 거는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고요. 이 속도감 자체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기로는 인생의 성숙이 뭐냐, 삶의 성숙이 뭐냐를 얘기할 때 그 이드라는 거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즉각적 만족을 원하는데, 예. 그것을 그 지연적 만족으로, 그 만족을 천천히 지연시키는 것이 인간 성숙의 발달과 성숙을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 참 성숙이 안 됐는데요. 그래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을수록 예, 성숙된 거군요. 그렇죠. 예, 도시의 속도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들을 예. 언급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놀라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이메일, 뭐 문자 메시지 온갖 것들이. 그런데 그게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중요한,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핸드폰 안에 400명의 이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고 자기 명함집이 이렇게 많고 자기 플래너에는 빽빽하게 약속들이 잡혀 있는데, 막상 내가 정말 심심할 때, 아니 정말 뭔가가 필요할 때 밤 12시에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먹먹해진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패턴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옛날에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다양한 게 생겨서 양으로는 충만해 보이지만은, 또 한편에서 그것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게, 그렇게 된 그 욕구는 더 강해져. 뭔가 진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 나만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은 또 그만큼 강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의 개인 공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율배반적으로 또 외로움은 더 크게 하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진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약간 부유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백 명의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이름이 저장돼 있어도 그게 진정한 관계인가? 그런데 또 그 속에서 자기만의, 혼자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싶어하는 또 이중심리,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죠. 예컨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흔하면서 또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게 예컨대 술자리 같은 겁니다. 술이라는 게 뭐 마슐라르식으로 말하면 정말 뭐 멋진 존재의 용회 같은 건데, 실제 우리 술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는 뭐 예컨대 폭탄주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취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취해가는 게 아니라 빨리 취하자. 이게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창안했다기보다 집단 심리로 그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이라는 거는 초자를 용해한다라고 이제 정신분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금욕, 억제, 뭐 죄의식, 도덕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하는 건데, 이걸 녹여 없애버린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바카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갖는 게, 뭔가 사업을 하거나 특히 뭔가 할 때 술을
채팅 떡이 되게 좀 먹고 나면 왠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중요한 얘기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강 끝나거든요. 되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새칭 회식이라는 걸 하거나 어떤 공식 모임을 할 때 보면은 그 매우 비싼 술집에 들어갔지 매우 놀란 게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만은 아주 커다란 돌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자 뚝뚝뚝 떨어져서 앉는단 말이죠. 그럼 나 하고 저쪽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술 마실 때 빼고는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난 저 사람이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네. 그렇지만 친해져야만 할 당위성은 있어. 현실적인 예. 이유가 있는 거군요. 현실적인 이유는 있는데 일단 비즈니스나 일에 대한 얘기는 1차에서 다 끝냈어. 근데 그냥 집에 가긴 좀 그래. 덜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취해서 집에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폭탄주와 세칭 말하는 고급 술집 문화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게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어떤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하자면 폭탄주를 통해서 노래방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 그 친밀감이 사실은 일종의 가짜일 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 그러니까 거죠. 그런 일종의 가성 친밀감이라는 예. 그러니까 친해지긴 했지만은 그건 가짜, 가성으로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내려온 욕구들이 이제 만개하고 있는 곳이 그런 우리나라의 술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특히 아마 도시공간이 그게 더 이제 강렬하게 등장할 텐데 일종의 집단성, 예. 집단주의 그리고 그 집단에 소속되는 게 뭐 민족의식 같은 것도 있고 또 고장에 의해서 생겨나는 연고의식 같은 것도 있고 때로는 종교로 또 이렇게 뭉쳐지는 어떤 심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그 개인과 개인의 결속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반대 측면 내지는 부정적인 폐해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예. 많이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집단주의적 의식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 에릭슨이 얘기했듯이 에릭슨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18세까지는 개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시기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네. 게 이제 사회적 성공을 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초기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라는 부분도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한국인에게 있어서 그런 집단 의식이라는 것들,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 그리 확신을 갖고 나라는 사람으로서 확고하지 않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자신감 부재가 집단에 귀속하고자 하는 심리의 원천이군요. 첫 번째는 그 생각이 있고요. 두 예. 번째, 내가 집단에서 내침을 당했을 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나는 혼자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 두려움과 불안. 예, 어딘가 속해 있지 않을 때 내지는 누군가 나를 버렸을 때 그 집단에서 그것을 난 못 견딜지도 모른다 라는 이 두 가지 명제가 나를 어딘가에 계속 속해 있게 만들려는, 그리고 누군가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나를 우리라는 개념으로 엮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누라. 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말을 함으로써 나와 너는 적이 아니다 라는 하나의 명제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만드는 노력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집단의 자신을 자꾸만 귀속시키고자 하는 심리의 원천이 뭐 자신감 부재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이 사람을 온순하게 만드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열등감은 강력한 그 공격성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등감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석가가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이 예. 이제 인간의 동력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결국 열등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러나 그 밝은 면도 있지만 항상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열등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일부에서는 열등감이라는 건 일종의 압력밥솥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열등감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폭파하게 돼 있는데 파가 분출하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파가 분출해 자기의 동력이 되면 좋은데 대개는 그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밖에서는 한량없이 선량해 보이는 사람인데 집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잠복해 있는 열등감이 조금만 잘못 이제 압력밥솥처럼 이렇게 끓어오르게 되면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결국 우리 도시 생활이라는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온갖 그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찌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시는 풍요의 공간이죠. 예. 자, 시내 나가면 그 백화점에 진열된 그 엄청난 물건들 속에 이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하지만 사실 도시처럼 허기에 시달리는 공간이 또 있을까? 그 도시인이 느끼는 그 지적인 정신적인 허기 또 육체적인 허기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요. 예, 저는 이제 거의 정서적 허기라는 말로 이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헛헛하다, 배가 고프다. 근데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 이 한 일종의 저희가 이제 야간 폭식 증후군이라고 따로 이제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정신질환의 이제 하나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쭉 얘기하면 참 외롭게 살거든요. 뭔가 모르게 그 식욕이 억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뭔가 인간에 대한 의존 욕구하고 항상 연관이 있거든요. 이 구강적 욕구라는 거는 그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란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어딘가 의존하고 싶고 누군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넥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게 혼자 쑥벽 친다고 혼자 이렇게 박수 쳐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가능해? 그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먹는 거거든요. 네. 즉 물리적으로 뭔가를 먹는 걸 통해서 잠시나마 그 심리적 의존 내지는 심리적 커넥션에 대한 욕구가 만족될 수 있죠. 그래서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여겨서 이제 뭔가가 들어가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유령 위장이라는 겁니다. 예, 채워지지 않죠. 예, 절대 채워지지 않고 그냥 헛헛하고 살만 찌게 되는 그리고 죄의식에 빠지게 내가 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쿨한 삶의 기조가 이 유령 위장과 그 어떤 가성 그 유령 위장과 정서적 허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만히 뭐 특별한 행동 없이 있는 상태를 못 견뎌하죠. 예. 무언가를 끊임없이 도모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수렁에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정치적인 사안을 통해서 이 용어가 이 어려운 용어인데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도시 삶의 행태에서도 설명이 된다고 그러는 건데 먼저 인지 부조화가 어떤 것인지서부터.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는 거는 그 실험 자체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지루한 일을 이제 아이들에게 시켰는데요. 한쪽은 그래도 그냥 적당한 시급을 줬고요. 한쪽은 거의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시켰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나중에 재밌었니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쪽이 더 재밌었다고 했냐면 흥미롭게도 아무런 돈도 주지 않은 그룹에서 더 재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 아주 큰 보상은 아니지만 적당한 어느 정도 보상받은 그룹 이것과 이걸 등치시켜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돈과 관련, 성과, 보상과 관련된 이쪽은 아예 보상이 없어 버리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꿈으로써 그 일을 견디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우리 뇌와 마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책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것도 한국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 기러기 아빠들 말이에요. 아예 공부 시키겠다고 가족이 다 흩어져 버리냔 말이에요. 이것도 인지 부조화로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많은 당위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경쟁적인 구도, 그러니까 더 심해져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얘들은 이건 안 하게 되잖아. 나는 비록 정말 월세 몇십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살고 있긴 하지만은 내 아이들은 뛰어놀고 아주 좋은 데서 지내잖아. 유학 보내기 위해서 그 남은 가족들 처절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참하게 살게 되면 현재의 나의 삶,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애를 키운다는 거는 나중에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집안에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애를 키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애가 커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에 행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걸 날리는 건데 그것을 이런 인지부조화적 관점에서 합리화시키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서는 순기능일 수도 있지만 참 불행한 예.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 기능은 전혀 순기능 아닌데 예. 역기능인데요. 예. 인지부조화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기만이군요. 필요를 위해서 믿어버리는군요. 예, 자기가. 속여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외국의 얘기입니까? 별나라 얘기입니까? 사실은 다 우리 자신의 얘기들, 우리가 속해 있는 얘기들, 또 우리가 가담해 있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 내 존재감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 그것은 자아정체감,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 하지연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한 사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두커피 전문점인데 거기서 멋스럽게 보니까 하 선생님은 그 모습에서 아주 미묘한 숨어 있는 어떤 심리를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커피 전문점에 갔을 때 참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줄을 서가지고 그 비싼 거를 밥값보다 비싼 거를 내가 손으로 받아와서 또 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내 앞에 제가 딱 딴집 가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뭐 라떼를 저지방 우유로 하고 뭐는 빼주세요 예. 하면서 자기 할인 카드 내고 또 모두 각자 또 계산을 하고 오래 걸리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분들이 이것만 맞추고 난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마셔도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 가면은 회의할 때 뭐 커피 믹스 먹을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의 커피 믹스라는 균질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집단 안에서 그냥 무난한 삶을 구가하다가도 또 혼자 나왔을 때는 또 커피를 이제 자기만의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요즘 그 과정 안에 어떻게 보면 이 문화라는 우리 현대적 삶이 투영되면서 둘은 경쟁제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는 면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인의 이제 삶의 양상 중에 뭐 우리가 언급해야 될 거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관심사로 나이 든 사람들, 노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 역시 개인 발언하면 저는 어르신이라는 표현 참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구별되는 다른 선반에 놓아버린 건데 이 도시 공간에서 노인들의 삶의 양상들, 노인의 심리 배경 이런 건 어떻게 규명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삶은 좀 양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 중 하나도 이제 아침마다 전철 타고 출퇴근하다 보면은 이렇게 키가 안 되시는 노인분들이 막 그 위에 있는 무가지들을 이렇게 막 짚느라고 막 애를 쓰시고 막 서로 어떨 땐 부딪히시면 싸우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쪽에서 오시는 분, 저쪽에서 오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에서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완전 새로운 신노인 계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세칭 말하는 70년대 초중반 이후에 대학에 들어갔던 분들이 드디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들, 고학력자가 드디어 60세 이상, 55세, 60세 이상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 문화권이 됐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자신의 노년에 대한 설계는 우리보다 그분들보다 10년, 20년 위에 있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윤택한 삶을 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 어떤 부분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군의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도 하지 못할 부분들을 이제 구현해 나가시는 그런 두 개의 그룹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점차 그 그룹들이 커져 나갈 거라는 게 현대 도시의 노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화가 더욱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도시적인 삶이 자살률 증가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고립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거 정도면 한 며칠 술 마시고 좀 슬퍼하고 잠수 타고 이러다 보면 툴툴 털고 내가 즐겁게 더 잘 사는 게 복수야 이러면서 끝날 문제들을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애적 분노의 자살 시도하는 것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내 자존심을 긁거나
내 자기애를 훼손했어요.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미워해? 나를 그만 만나자고 그래? 어떻게 네가 나를 공격해?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되레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럴 용기는 없거든요.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파괴시켜요. 그럼 근데 넌 왜 그럼 널 파괴시키냐 하고 물어보면은 그럼 그래야 쟤들이 미안해 할 테니까. 상대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를 예, 해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폭력배들이 그런 자해를 하는 걸 통해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듯이 예. 자기 파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니들이 미안해해야 되는 그 어떤 가해자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거든요. 예. 안타까운 거는 그게 왕왕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성공하게 돼서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흔히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동반 자살. 뭐 사이트에서 만나서 갔어요. 이런 게 전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럽시다 하면서 누가 되게 센 사람이 솔깃하게 막 얘기를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부추기면 그쵸. 안 할 사람도 딸려가죠. 그래서 뭐 어디에 있는 펜션에 가서 네. 우리 뭐 언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합시다 했는데 그리고 4명 5명 모여서 갔단 말이죠.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혼자 내가 좀 안 된 말이지만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돌아올 길이 참 많거든요. 내가 기차를 타려다가 집에 가야지. 엄마 아빠 기다리는데. 네. 내가 이렇게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쭉쭉 중간중간에 망설인 단계 대여섯 단계가 있을 수 높은 있는데 데서 내려다보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돌아온다고요. 예, 그렇죠. 혼자일 경우. 근데 4-5명이 같이 가게 되면 내가 배신자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머지 사람들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집단의식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는 제일 말빨 센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앞에 한두 페이지, 한 10페이지 보다가 에이 그 재미없어 덮어버리는 것 같은. 사실 진짜 재밌는 건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한 챕터 두 챕터 본 다음에 에이 있다 이 책 이렇게 하면 던져버리면 참 책 쓴 사람도 의미가 없겠죠. 마침 내 인생이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2챕터 정도 겨우 읽어놓고서는 이건 보나마나 뻔해 재미없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루한데 앞으로도 지루하겠지 하고 탁 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예. 일입니다.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도 있고요. 또 다르게 성형 열풍에 예. 대한 이제 분석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성형은 뭐 너무나 예. 일반화된 현상이더군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어떤 견해를? 성형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 삶이 강요한 바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에 있거나 작은 공동체에 있다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의 장점, 단점,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뭔지를 안 상태에서 이 사람을 골라서 너 이 일을 해볼 수 있겠니? 나랑 같이 할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대의 삶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찰나적으로 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보여줘야만 돼요. 나란 사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보여야 되고 내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내 외모, 외형을 바꿔야만 된다. 즉 찰나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는 0.013초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직관적 판단을 위해서 외형의 변화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변화를 더욱더 원하는 이유는 세팅 스펙이라는 것 내지는 성질, 성격이라는 부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건데 이 성형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 돈만 있으면은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면에서는 성형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은 예.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 우리 도시인의 삶을 규정하는 게 이 빠른 속도감, 또 그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이제 행태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 거기에 또 끌려만 가느냐면 그 반동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속도에 반하는 삶의 지향, 이 부분도 도시인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식 삶의 추구를 도시건강에서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 이런 거를 다들 그렇게 열심히 건축가는 승효상의 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비슷한 생각 하는구나. 또 얼마 전에 저 제주도 올레길 처음 걸어봤어요. 예, 어떠셨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예.
왜 이렇게 좋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사는 도시 공간에 정말 반대여서 그랬단 말이죠. 이런 열망, 소위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아마도 그 유형화나 그 분석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슬로우 라이프라는 게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다른 대안을 얘기 드리는 거는 페이스 다운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 위에 올라가 있으면 조정이 안 됩니다. 예. 근데 내가 내 페이스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빨라도 되고 뭐 슬로우 라이프까지 좀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줄 건 결국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내 속도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지금 시속 몇 킬로를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다 옆에 사람만 보면서 옆에 사람 속도에 맞춰서 계속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삶에서 슬로우 라이프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전범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속도라는 걸 가지고 내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일정한 페이스라는 것이 갖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살면서 내가 옆에 사람 보고 쫓아가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휘말려서 내가 가고 싶은 속도만큼 못 가고 쉴 때 못 쉬고 하다 보면은 지쳐버리거든요. 예. 스트레스도 받고 그 부분들을 탈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아무래도 좋아요. 난 언제나 익명의 섬 안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끔 날 개성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커피를 마실 때도 봉다리 커피는 안 마셔요. 봉다리 커피요? 어머, 커피 믹스 말이에요. 난 우아하게 휘핑, 시럽, 그리고 시나몬까지 내 취향에 맞춰 마신답니다. 익명의 섬 안에서의 작은 사치라고나 할까? 그런가요? 작은 사치라고 하기엔 금액이 좀 크지 않나요? 또 커피를 마시는 절차도 꽤 복잡하고. 당신은 도시 안에서 살지만 도시인이 되기는 틀렸군요. 도시의 관습은 커피 믹스가 아니라 이제 나만의 커피라고요. 뭐 오늘의 커피라고나 할까? 그래도 만약 당신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다방 커피를 주면 안 마실 재간이 있나요? 그거야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은 익명의 관계에서의 내 선택이지만 그건 일종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래도 그곳에 찾아간 사람은 당신이죠. 당신이 선택한 자리입니다. 선택과 강제.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 당신의 선택일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군요. 그런가요? 하 교수님, 전 요즘 와인을 배워요. 신의 물방울이라는 일본 만화를 보고 완전 빠져버렸어요. 내 취향을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와인은 마시는 재즈라고나 할까? 알코올릭 재즈라고나 할까?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글라스는 바디가 아니라 간은 목을 잡아야 한다. 처음 코르크를 따면 테이스팅을 해 상태를 확인한다. 테이스팅 노트군요. 저도 해봤지만 나중엔 귀찮더군요. 먼저 이해하고 습득한다고 해서 와인 맛이 알아지는 것일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른 술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이해와 습득이 필요한가요? 그냥 마시면 되죠. 와인을 마실 땐 제 개별적 취향이 존중받는 듯한 기분이에요. 최적의 타협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주와 양주는 좀 세고 술이 없으면 분위기가 어색하죠. 와인은 좀 진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술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이상한 게 있어요. 남자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와인을 도 닦듯 즐기더라고요. 소믈리에를 데려다 공부를 하지 않나, 전문 와인 책을 보면서 달달 외우질 않나. 마치 와인이 성인 남성들의 장난감 같기도 하다니까요. 많이 알면 알수록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긴다. 뭐 어렸을 때는 딱지, 좀 크면 비디오, 더 크면 좋아하는 음악가의 희귀음반,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하 교수님께서는 와인 공부하기에서 벗어나셨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새로운 장난감이라도 생긴 건가요? 잠시만요. 그게 어딨지?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하시는군요. 하 교수님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소통이 아닌 통보의 메시지를 보내며 뭔가 장악한다는 느낌, 혹은 회피한다는 느낌을 갖고 싶으신 건지요? 하 교수님, 도시인의 심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미스... 참, 전 그냥 익명의 섬에 사는 도시 여성이라니까요. 미안해요. 그냥 도시인의 마음을 알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 가끔 여기가 아프거나 하면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모르는 당신이 거기 있을 겁니다. 여기라면 마음 말인가요? 근데 마음이 가끔 아프긴 아파요. 네, 지금 대화에 네. 나오는 것처럼 와인, 뭐 재즈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애가 진짜 그렇게 강한 겁니까? 글쎄요. 근데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도 있을 거고 좀 경쟁적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와인이나 재즈 모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좀 아는 척을 이제 그렇죠. 하고, 그걸 통해서 존경 내지는 와 하는 소리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재즈나 CD나 선생님 LP판 같은 건 남잖아요. 네. 근데 와인은 마시고 나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대기업의 이제 간부급이나 임원인 분들은 심지어 와인을 과외 지도를 받더군요. 아, 예. 전문 소믈리에가 아주 상당히 고액을 받으면서 과외 지도를 하는 걸 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와인은 참 독특한 방식으로 이게 통용이 되는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하지연 교수와 함께 도시인의 내면 탐험을 하고 있는데요. 하 선생님, 책 중에 한 귀절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삼각형의 대열을 유지하는 이유도 알고,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안다. 그러나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의 고독, 중간에 처져서 허덕이는 기러기의 우울함,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전전긍긍하는 젊은 기러기의 충동성은 망원경으로 파헤치기 어렵다. 그렇듯 하나하나의 마음 안을 돋보기로 샅샅이 뒤져봐야 도시에 살고 있는 나의 속내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예, 기러기 떼를 비유해서 도시인들의 모습을 그려주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러기 떼가 왜 겨울과 봄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고는 있죠. 그렇듯이 사회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으로는 커다란 흐름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커다란 흐름도 있지만은 어떤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이유, 고통,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찬찬히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짧은 한마디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도시 속에서 이 빠른 속도를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좀 방향 제시라고 그럴까요? 충고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책을 보고 그래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해서 나는 환자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됐건 우리 살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현대인이고요. 도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현대적 삶을 살고 있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내가 맨날 이렇게 반복해서 있는 이 일 안에 이런 한꺼풀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결국 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대범해지라는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욕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항상 나로서 존재해 왔고 그다음 내 집단과 내 환경은 나에게 언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 그것 또한 잊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하준 선생 앞으로도 도시인의 일상의 탐구 예. 계속 많은 성과에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